오늘 먼저 일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KPC 모의고사 또는 심화반 연합 모의고사 외에는 저희 비상반이 진행하는 거는 이제 2시부터 아마 3시 20분까지 제 시간 총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시 30분부터 그리고 5시 30분까지 이때 도메인 특강을 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을 진행합니다. 소공은 여기서 해요. 소공 인원이 훨씬 많더라고요. 소공 인원이 다른 반도 하니까 좀 돼서 혹시 제 목소리 뒤에 들려요? 동준님? 들려요? 아니 마이크 쓰려고. 그래서 그 소공은 저희 반 그리고 알고리즘은 저기 207호에서 합니다. 207호. 지금 현재 기백반에 있는 강의장에서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외에 평상시는 이제 끝나고 시간이 같이 끝나기 때문에 5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는 진실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멘토링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새로운 분들도 있고 아직 목차나 그 답안 작성하는데 그 조금 애로가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끝나고 한 5시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는데 한 5시 40분부터 쭉 해서 끝날 때까지 여기에는 아마 시간 봐서 먼저 답안 특강이랑 목차를 뭐 끝날 때까지 뭐 9시든 8시든 10시든 일단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 다들 영혼이 날아갔다. 영혼이 집에 가기 퇴근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저녁에 끝내는 걸로 하고 아마 이 강의 듣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멘토링 쭉 진행하실 거예요. 이거 듣지 아마 이분들은 10시에 끝나서 멘토링 하고 가려면 저랑 같이 해도 될 거예요. 집에 가겠지 다들. 그러니까 끝나고 나머지 사람 어쨌든 이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 이거 안 들으실 분들은 보통 안 듣겠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이 안 듣기 때문에 그분들은 멘토링 받고 이제 퇴근하시면 됩니다. 오늘 스케줄은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죠? 평상시에는 없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건 없는데 왜냐하면 맨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KPC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근데 점수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말고 점수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선수들 1등 해야지. 1등도 안 하고 어떻게 합격을 하려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쪽팔리지 않아? 합격했는데 KFC 1등에서 그 정도 나와야지 인간적으로. 1등 하세요.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열심히 올라가면 되니까. 그거는 지금 1등 못했다고 상관없고. 근데 좀 친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좀 친다는 사람들은 1등 하셔야지. 쪽팔리지 않게.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뭐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보세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또 뭐 이것저것 봤을 텐데 키워드 돌리세요. 서브노트 한 번 정독해서 한 번 정도 돌리면 됩니다. 뭐 내가 2번 보라고 하지 않아. 한 번만 보면 돼요. 전체 한 번만 보시면 돼요. 2번 안 봐도 돼요. 정독해서 한 번만 본다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돼요. 뭐 진강님이나 몇몇 계시는데 영왕님 몇몇 계시는 동주님 그분들은 서브노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만약에 이제 아직 서브노트가 미비하신다. 이 사람들은 서브노트 보지 마. 봐봤자 기억이 안 나. 어차피 봤는데 기억도 안 나는 거 공부해. 그때는 서브노트 미비한 걸 이번 주에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나는 모의고사 잘 보고 싶어서 나는 돌리고 싶은데 아니 어차피 돌려도 기억 안 나. 못 써요 어차피 못 쓰니까 그분들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400분 쓰는 연습하러 오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아직 쓰기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쓰기를 빨리 올려야 돼요. 우리 13페이지 써야 되기 때문에 400분 무조건 써야 되니까 쓰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 보려는 생각은 1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 빼디야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서브노트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브노트를 노가다 열심히 하세요. 노가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정뛴 사람들 나는 서브노트는 됐어. 난 선수는 아니야. 그래도 여기 들어가죠. 이거 아니면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주는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셀테는 어땠어요? 셀테는 할만했어요? 안 빡셌어? 아, 내가 빡셌지. 아, 내가 빡셌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해로? 괜찮았어? 멘토링이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요? 네. 아, 괜찮아. 왜냐하면 이게 나는 저는 원래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알아서. 그리고 저는 셀테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셀테를 하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하루에 1교시 하나 2교시 하나 하는데 한 4시간 5시간 쓰나 미쳐버리겠어. 그럼 공부가 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 보통 7시부터 공부를 했는데 7시부터 한 끝나면 12시인 거야. 공부가 하기 싫어. 짜증이 나서. 나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맥주 한잔 먹지. 짜증나니까. 그래서 근데 셀테를 하는 건 이유는 만약에 셀테를 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나는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셀테가 진짜 좋은 연습이긴 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내가 갈고 시간 들어서 공 들여서 쓴 답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회성이다. 그러면 저는 일회성이었거든요. 저는 보기가 싫었어요. 제가 쓴 거지만 보기가 싫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셀테하는 게 또 낭비가 했는데 또 누구는 어떤 127의 김성욱 기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셀테 내면 자기 셀테를 뭐 하나 다 매일 봤대. 와, 진짜 그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보고 싶지 않은데 매일 봤대. 혹시 기억나는 혹시 합격 후기 그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 와, 그걸 매일 봤다? 저는 사실 저는 못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테를 안 좋아해서 셀테를 막 쓰는 걸 많이 안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셀테는 웬만하면 안 내고 싶어요. 한 시간에 퉁 쳐서 넘어갈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지, 강글 써야지, 뭐 써야지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셀테는 지금처럼 진행할 겁니다. 지금 5개 오늘 새로운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은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떤 걸로 할지는 결정이 되고 그리고 아마 멘토링 아니면 답안지 상태를 보고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신규 답안 특강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할 시간 없으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답안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제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흔히 말하는 그냥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해도 이상 없는 사람들 몇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셀타를 하면 안 하거든. 이제 어깨뽕이 좀 들어가서 내가 이런까지 해야 돼? 다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합격을 못했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하루에 그 사람들은 매일 셀테를 해서 예를 들어 1교시는 8점 만들기. 그 셀테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구조적으로 8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구조적으로 8점이 못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미안한 말이지. 글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사실 8점을 마음속에서 주기가 나한테 너무 미안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본인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그래서 8점 만들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키워드도 거의 완벽하고 답안도 뭐 쏘쏘한데 그래도 항상 저는 점수 많이 주면 아시겠지만 저 7점도 주고 8점도 줘요. 근데 보통은 한 6.5점? 많이 주면 6.5점, 6.2점. 모범답안 붙이는 게 기준이 보통 6점이니까 왜 7점까지 못 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답안지를 같이 씹어먹을 수 있는 진짜 씹어먹을 이건 진짜 이거밖에 더 이상 안 돼. 라는 답안지까지 만들면 이게 모티브가 돼서 다른 것들도 같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8점을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몇 분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몇 분 정해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만약에 선수들 그룹 해가지고 너네는 멘토링도 듣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8점 답안을 만들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제 그냥 어차피 강의 들어봐서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90%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들 필요 있을까? 그런데 그러다가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셀테로 매일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제가 뭐 이거는 별로다 저거는 좋다 아니 좋다고는 얘기는 안 하죠. 안 좋은 것들만 좀 체크를 해서
좀 완벽한 답안을 한번 완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나마 좀 완벽한 답안을 그럴듯한 답안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개 쌓이면 그 패턴이 익숙해지고 아 이렇게 쓰니까 좋아하네 그런 패턴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목표는 그래서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괴롭고 같이 괴롭자. 나만 괴로우면 억울하니까. 나만 괴로우면 억울해서 같이 괴로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이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10월 이제 18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10월 시험이 2월 7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2월 7일 아니면 1월 31일 정도? 추석 전주나 전전주. 인간적으로 추석 설 다음으로 내진 않겠지. 또 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사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한 건 한 80%는 2월 7일 그리고 그 외에는 1월 31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일단은 키워드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진짜 갈아 넣으면 2달이면 키워드는 목이 돼요. 제가 다 봐도 2달이면 키워드는 다 채워집니다. 어느 정도 한 80%에서 90%는 채워져요. 근데 그걸 갈아 넣어야 돼. 좀 하루에 최소 4시간, 6시간은 해야 하면 진짜 머리 뭐 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키워드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2달이면 근데 2달이라는 시간이 길죠. 근데 2달 고생해서 1월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실 기분이가 좋으니까 그럼 2달부터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월, 12월 중순까지는 미친도로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이제 답안지 품질을 올리는 시간이죠. 키워드는 여기까지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답안지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림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12월 중순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답안지 품질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게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키워드는 있어야 돼요. 아무리 키워드 있어야 되나 글씨만 잘 썼네지. 근데 그 키워드가 2달만 해보세요. 2달만 하면 진짜 놀라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2달 미친 듯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공간반에서 합격한 친구 있잖아요. 공간반 그래서 지난주 후기했을 텐데 그 사람 뭐 글씨 못 쓴다고 그 사람은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우리 반 오면 글씨 탑이에요. 이 사람은 왼손으로 써도 잘 쓸 것 같다는 느낌.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어. 얼굴은 되게 삭막하고 되게 뭐 무미건조해 되게 사람이 무미건조해 색깔이 없어. 그런데 답안지는 얼굴하고 매칭이 안 돼. 아 기가 막히게. 어? 뭐 이거 저거 있잖아. 이거예요. 응. 답안지 진짜. 답안지 기가 막히겠습니다 진짜 답안지. 그냥 대충 썼는데 그 느낌이 이런 느낌. 대충 썼는데도 이런 느낌이 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아니다. 어? 여기 있다. 그냥 예쁘지 않나요? 태어났어. 이제 글씨는 태어났어. 균형, 글씨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근데 저 사람이 사실 잘했어요. 근데 지지난 기수에 있다가 근데 출장 가서 학원을 못 나가고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했다는데 뭐 치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됐어. 집에 출장 갔는데 거기서 뭐 맨날. 근데 아 진짜 저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성의 없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돼. X 표시일 텐데 그냥 예쁘지 않나요? 그냥 뭔가 얘가 그냥 어떻게 예쁘지? 이거는 이런 글씨만 가능해요. 이걸 따라하면 망해요. 제가 X표 칩니다. 이런 글씨는 그냥 오케이 굳이 이건 굿이지 굿.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굿이지 굿.
그냥 베리 굿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처럼 신기가 아니. 제가 그럼 뭐 박스가 여기 제일 뻔해. 뭐라고 했냐면 박스가 크네, 여백이 있네, 글씨가 많네. 그렇게 엄청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얘는 신기해요. 신기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계는 이렇게 쓰면 망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신 따라가다가는 날아가서 떨어져 죽잖아요. 이거 절대로 안 돼.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합격을 해야 돼요. 얘는 대충 써도 돼, 진짜. 얘는 동그라미만 하나 써도 돼. 얘는 동그라미 진짜 얘 딱 봐도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 도시 이렇게 예쁘지? 아니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글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 글씨는 많지만 느낌이 좋잖아. 기분이가 좋아. 보면 나한테 막 영혼을 맑게 해줘. 좀 아까까지 막 지저분 글씨 읽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막 읽고 싶어. 막 이것저것 다 읽고 싶어. 기분 나빠. 어쩔 수가 없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근데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번에 합격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그 합격 채점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물량이랑 템플릿을 가장 먼저 봤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채점하기가 싫은 거죠.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글씨 안 좋은 사람들은 2교시 보잖아요. 무조건 14에서 14.5예요. 그러면 56에서 58이 나와요. 왜 이 점수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 키워드가 엄청 많을 때. 최고일 때. 안 읽거든. 근데 키워드는 있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 글씨요?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 그럼 글씨 연습 좀 안 하고 있어 지금? 안 끼는 사람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글씨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글씨가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씨는 또박또박 잘 읽히면 돼요. 그 조건이야. 이거는 어렵다니.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이거는 아니야. 우리 인간기들이 이걸 에이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인간기들이 할 수 있는 시도가 아니야. 얘는 얘대로 하는 거고 타고는 안 나오지. 최사원처럼 지난주 응용학교 가신 분처럼 타고는 안 나오죠. 재수가. 찾아보세요. 뭐 카페 있을지. 그래서 글씨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 그려서 내가 맨날 좌우 상하 여백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합격을 해야 돼. 얘네 따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글씨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하면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잘 써보세요. 이게 합격할 때 답안지예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 합격해요. 괜찮진 않지. 인간적으로 괜찮지 않은데 읽혀요. 읽히니까 나쁘지 않은 글씨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그때 116회인가? 그때 합숙을 갔어요. 그때 합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하고 뭐 동양 인재원 같은 데 가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숙박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합숙 문제가 DHCP가 나와요. DHCP.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임대 렌탈 뭐 이거는 그럼 잘 모르겠으면 도라만 외워. 도라만 외웠죠. 그런데 근데 이 친구는 얘가 이걸 잘하는 이유는 도라뿐만 아니라 뭐 릴리즈가 어떻고 다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그런데 이 친구는 근데 이렇게 쓰는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를 안 긋죠. 오른쪽에 좌우로 안 걸어요. 이건 근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만의 이렇게 하면 좀 이것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계들도 따라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누가 한번 이렇게 했다가 바로 하시죠. 제가 한번 제가 도시에 그린 적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진짜 도라만 알고 갔대요. 진짜 리퀘스트 그거 알고 갔대. 근데 얘가 8점 나오고 아까 걔는 6점 나왔어요. 걔는 도라만 썼는데
도라만 썼는데 8점 나왔답니다. 그리고 아까 걔는 6점 나오고. 얼마나 빡치겠어요. 근데 둘 다 합격하긴 했죠.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볼 때 인상이 좀 좋아지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 연습은 꾸준하게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글씨를 꼭 써야 됩니까? 뭐 잘 써야 되나요? 없죠. 목차 이제 이따가 목차 할 거기 때문에 기존 그 선수들 때문에 한번 몇 개만 어렵다는 거 몇 개만 있었는데 몇 개 해볼게요. 이거 문제 많이 냈죠. 근데 이제는 이거 3페이지 갑시다. 안 되겠어. 3페이지 갑시다. 1, 2, 3. 이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거나 예를 들어서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5페이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갈 수 있잖아요. 못 갈 수 있을 경우에 만약에 다시 한번 목차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이제 답안지 지금 1교시 13페이지 쓰신 분들이 있긴 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2교시형. 근데 1교시형에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 두 문제 3페이지 쓰는 거. 이건 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이 익숙하지 않아요. 절대로 1.5, 1.5 두 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3문제 4페이지 쓰세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14페이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야.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두 문제 쓰잖아요. 두 문제 쓰면 보통 28분 나와요. 3페이지 28분 나와요. 그러면 두 문제 풀었는데 8분이 초과됐다고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써도 돼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멘탈 자체가 계속 끌려다니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면 70분 내내 끌려야 되는데 쓰면서도 좀 여기 이만큼 남았어. 마지막에 여기서 이만큼 3단락 쓰면 되는데 27분이야. 3단락 써야 말아요. 진짜 두 문제인데 여기까지 써서 3페이지야. 이 정도 남았어. 한 5줄 남았어. 3단락 깔짝 쓰면 돼. 어떻게 쓸 것 같아? 지금 날렸을 거 아니면 여기다가 세 번째 냈을까요? 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3 쓰면 되잖아. 그 문 답 1 저기까지 또 다수 나오니까. 난안쓸 것 같아. 그치 못 써. 이거 근데 이걸 밀려고 막 쓰다.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가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두 문제를 3페이지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3문제를 4페이지 써라. 이렇게 연습을 해서 3문제 4페이지 딱 뚝뚝 쓰면 12페이지 나오잖아요. 마지막 한 페이지 쓰면 1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난 죽어도 안 돼. 나 진짜 똥손인가 봐.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1번은 3문제 4페이지 쓴 다음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4페이지는 한 문제 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쓰고 뭐 여기도 시간 확보한 다음에 다시 5, 6, 7을 또 3페이지 써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대신 이건 6분에 끊어야 돼. 6분에 끊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없어요? 민우님 뭐 없어? 아니에요? 이규시형을 13페이지 쓰려면 기본적으로 3.5페이지를 2개를 써야 돼요. 3.5 2개 써야 되는데 1번 나는 만약에 한번 써봐. 3.5페이지 1번 써봐. 그러면 한 32분 돼요. 32분. 감당 가능한가요?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웬만하면 3.5페이지를 3, 4번 정도로 쓰면 어떨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을 3.5페이지 썼는데
한 28분 정도 끊었어. 아, 그럼 베스트지. 베스트인데 이렇게 끊은 자신 없으면 그냥 3페이지 가서 한 25분, 26분을 끊고 그 다음에 3번, 4번 딱 아니면 마지막 4번이라도 3.5페이지를 끊으면 12.5페이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량 늘려주셔야 돼요. 분량은 늘려주시고 총평 들어갈게요. 아마 오늘도 총평은 뭐 사실 모니터 하나로 한 2시간 털 수 있습니다. 저.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중요한 거는 설명이 필요한 건 하고 안 하는 거는 뭐 좀 대충 할 거는 대충 할게요. 키워드만 말하고. 첫 번째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를 알기 전에 세마포어가 먼저 나와야겠죠. 일단 세마포어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동시성 제어 기법, 흔히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그 공유 자원, 흔히 임계 영역이라고 하죠. 그 공유 자원에 동시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뭐 하나만 두냐, 세마포어 같은 경우는 하나를 두면 이진 트리, 그리고 이진 세마포어, 그리고 뭐 여러 개가 있으면 개수형, 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싱크로나이즈 이렇게 해서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세마포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먼저 PV 연산이 있어야 되고, 특히 여기 들어갈 때 보면 하나의 공유 자원이 있어요. 공유 자원이 있을 때 내가 여기 들어가서 누가 썼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진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누군가 동시에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그러면 P 함수 뭐 예를 들어 P 함수를 날리면서 마이너스 여기 1의 상태값을 0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쓰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누가 B라는 놈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얘가 지금 0이네. 내가 쓸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좀 기다렸다가 얘가 다 쓰고 나오면 A가 나오면서 나 다 썼어. 플러스 해주면서 기존의 0에서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오케이 들어간다. 그래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세마포고. 근데 이거는 유형이 이진 두 개 하나만 있는 게 이진 세마포고, 세마포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프린터 같은 경우 회사에 프린터가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프린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린터가 있을 때에는 누가 들어와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쓰고 반납하고 내가 쓰고 다른 사람 제일 취업되잖아요. 똑같은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가 있다. 카운터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마포는 P 연산, V 연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했으니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왔다 갔다 그 여기에 있는 사용하는 사용 시간이 작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가 보면 언젠간 꼬입니다. 숫자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야 되는데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타이밍 문제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이밍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계산을 플러스랑 마이너스 할 때 계산이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그때 동기화가 깨지는 현상, 그걸 타이밍 문제라고 하구나.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니터링이 나왔죠. 흔히 싱크로나이제이션. 뭐 사실 자바에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함수 그 명령어 하나만 붙여주면 동기화가 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글을 많이 그래요.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베타 자원이 여기에다가 싱크로나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함수를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에다가 싱크로나이즈를 떼어줘. 그러면 여기에는 순서대로 하나씩밖에 못 가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가 베타 동기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건 동기. 이름을 외워야 돼요. 여기는 베타 동기. 여기는 조건 동기. 조건에 맞으면 승인해주고 아니면은 뺀다. 그래서 누군가 A가 왔어. A가 왔는데 오케이 들어와. 이제 임경영이가 여기 들어와. 실행했어요. 오케이. 펄. 작업하고 나갔어. 그러면 또 누군가 B가 들어와서 작업하겠죠. 작업하고 또 이제 B가 또 들어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순서가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있어.
애플이라는 단어를 조합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A가 들어왔어. 오케이. A 처리됐고. 근데 P가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F가 들어왔어. F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처리를 하면 여기가 순서가 꼬여버리잖아. 분명히 A가 P가 와야 되는데 F가 왔으면 꼬여버리잖아. 그래? 얘는 실행하면 안 되겠네? 야, 좀 너 기다려. 너 좀 기다려. 알았어. 너는 F는 1로 가. 그래서 wait, 여기서 wait 함수를 날리면 너는 F는 조건 동계 좀 대기시켜. 기다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P가 들어왔습니다. P가 딱 들어오는 순간 P가 왔어. 얘가 이제 작업해. 끝났어. 끝나고 이제 F도 이제 얘는 언제까지 여기서 놀아야 돼? 잠잘 수 없잖아요. 얘는 어느 순간 나와야 되니까 그때 이 얘한테 노티파이를 줘서 얘한테 야 너 이제 작업해도 돼 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여러 개 wait, notify 그리고 notify all이 있죠. 근데 여기 잠자는 개수가 얘 F가 일 수도 있고 만약에 D가 일 수도 있고 T가 일 수도 있잖아. 여러 개가 잠잘 수 있기 때문에 notify all은 야 너네 순서대로 다 실행해. notify는 너 하나만 실행해 라는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임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 이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타이밍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 이런 용어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베타 동기 그리고 조건 동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은 뭐 자주 넣는 그림이긴 한데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여기 베타 동기에 뭐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한다 뭐 이렇게 간다 그리고 노티파이로 깨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거는 베타 동기 그리고 조건 동기 타이밍 문제 해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wait notify all 이 명령어까지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3달러를 여기서 이제 3달러를 쓰면 뭐 세마포나 아니면 세마포랑 그 그림 있죠? 충돌나는 그림. 없네. 밑에 있어요? 지나갔어요? 어쨌든 이거는 이거는 국민 그림 할아버지 이거는 무조건 죽었다 그래 무조건 그래 똑같이 안 돼도 되는데 충돌 정도 이건 충돌 타임 문제 충돌 이거 이렇게 별표만 좀 쳐주면 왜 이게 별표만 쳐 있어야 이거 같아요. 그 3달러 누가 쓰는 게 나아요? 오늘 같은 경우. 세마포? 동기한 공주를 쓰는. 저는 이거 근데 모니터 세마포는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채점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나오면 이거 써야 된다. 저거 나오는 거세요. 이거 나오면 이거 써야 된다. 느낌이 좋아요. 그림 스티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은 캡 이론. 캡 이론이 쓰기는 쉬워요. 쓰기는 쉬운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캡 이론은 노예 스케일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한번 볼게요. 개념은 분산 시스템에서 캡 세 가지 속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오직 두 가지만 만족할 수 있다. CAP 일관성, 가용성, 분할 내성 중에서 두 가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캡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만족한다는 내용을 써야 돼요. 다른 것들은 상관없지만 두 가지만 만족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만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RDMS, NoSQL도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그 특성이 어떤 건지를 알고 내가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나는 마리아DB를 쓰고 싶거나 나는 MSQL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DB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얘는 일관성이 중요하구나. 아니면은 가용성이 중요하구나. 먼저 개념을 한번 볼게요. CAP. C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모든 데이터 아까 말했지만 분산 시스템이죠. 분산 시스템이라는 게 DB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분산 시스템은 이거예요. 분산 시스템.
근데 아까 이따 나오겠지만 2PC랑 2PL은 2PC는 분산 시스템, 분산 컴퓨터가 여러 개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고, 제어하는 거고, 2PL은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제어하는 게 2PL. 그래서 분산 시스템 그런 겁니다. 먼저 일관성, 모든 서버가 같은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 내가 만약에 어차피 로드 밸런싱이 돼 있겠죠. 내가 만약에 셀렉트를 날렸는데 얘는 1, 여기도 1, 오케이. 다 같은 데이터 가져니까 그럼 당연히 그래야겠죠. 두 번째 특징 A, 가용성. 이게 가용성과 P, 분할내성을 좀 헷갈려. 이거는 둘 다 비슷한 입장이에요. 뭐냐면 둘 다 시스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어쨌든 둘 다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된다 라는 관점입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안 돼. 그 말 맞잖아요. 뭐 시스템은 멈추면 끝나지. 근데 가용성은 사용자 입장이고 P, 분할내성은 시스템 입장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들어가셔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둘 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장애가 났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가용성은 사용자 입장 그리고 P는 시스템 입장. 이렇게 보면 가용성,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면 응답은 받아야 돼요. 요청이 와야 돼요. 사용자 입장 당연하죠. 내가 만약에 전화를 쓰면 누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네이버 들어가면 네이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장애가 나든 안 나든 난 모르겠어. 사이트는 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 나한테 요청을 해줘야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분할내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 관점에서 야, 우리 시스템이 A, B, C가 있어. 근데 얘가 업데이트가 안 돼, 동기화가 안 됐네? 그러면 사실 데이터가 망가지잖아요. 일관성도 깨지고 하잖아요. 괜찮아. 무조건 응답해 주자. 얘는 응답을 해 주자. 얘는 A는 응답을 받는 거죠. 응답을 받는 거 얘는 응답을 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가 끊겨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없어도 비록 값이 다르더라도 시스템은 동작을 해야 된다.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시스템은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가용성은 받는다. 이 개념이 있어야 CA, CP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자꾸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이제 C 아까 C는 일관성 그리고 P는 분할내성 A부터죠. A는 가용성 P는 분할내성. 가용성 못했으니까 그 CP부터 볼게요. CP 얘는 언제나 응답 값이 같아야 돼. 항상 값이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C니까 항상 같은 값을 보내야 돼. 그런데 P는 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응답을 해주는 스타일이야. 장애나도. 오케이 됐죠. 근데 여기서 아니 나는 안 받고 싶은데 나는 데이터가 일치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난 기다릴 거야. 싫어 받아. 싫어. 어쨌든 그 기다릴 수밖에 없겠어. 두 개의 성격을 같이 넣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연이 발생. 그 리턴 받을 때 쿼리 날릴 때 장애 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C의 특성은 일관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 거고 P는 일단 보내려고 하니까 P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P가 회복될 때까지. P가 회복될 때 기다리고 이해되죠? 이제 A, P. A는 일관성. 오케이. 값이 같아야 돼. 그리고 가용성은 언제든지 받아야 돼. 얘는 기다렸으니까 지연이 생긴 거잖아요. 얘는 받아야 돼. 얘는 계속 줄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터를 받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니까 잘못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는 그래서 AP는 잘못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CP는 안정적인 지연이 증가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CA는 사실 일관성과 가용성을 갖춘 그 DB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캡 이론은 네트워크 파티션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장애가 났다는 것들을 전제로 깝니다. 왜 장애 나지? 근데 장애뿐만 아니라 정상일 때도 좀 고려하면 안 되나? 왜 AP가 있고 CP만 있지 정상일 때도 고려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뒤에 나오는 파셀크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분산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장애는 반드시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일관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용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실제 돈이 오가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CP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서비스는 AP 선택한다. 이런 것들은 강글에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파세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캡은 비정상 장애 상황에서만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해야지. 야 정상 상황에서도 좀 고려해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정상 상황일 때도 데이터베이스를 구분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근데 이렇게 그 정상 상황일 때도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C하고 A하고 L 이 세 개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캡 이론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 장애 상황과 정상 상황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그림은 이거 또는 잠시만요. 네, 이것 또는 뒤에 있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표. 이게 장애와 정상 상황에 대한 구분을 하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요. 진짜 PC고 PEC고 PA고 이거 지연이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애 정상 대충 이런 거 알파벳 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SK는 써줘야겠죠. 틀려도 돼. 여기에 있는 H베이스가 뒤로 가도 상관없어. 몽고디가 이리로 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게 1대1로 매칭해서 보기에는 매칭해서 채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쓴다고 하면 SQL을 이쪽에 넣어야겠죠. 설명을 가장 우측에 달고 설명을 가장 우측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설명을. 그렇죠? 한번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제가 나중에 그 COS 강의할 때 도메인 특강할 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기존 분들은 이제 지겹게 이제 귀가 따갑겠지만 신규 인원들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한 번 듣고 이해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두세 번은 들어야 돼요. 두세 번 들으면 이게 그 상황이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스트레싱하고 가상 메모리 뭐 이런 MMU 이런 것들 좀 섞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CPU하고 CPU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는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S, 이거 메인 메모리. 여기 OS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CPU가 먼저 원래는 캐시한테 갖고 오겠죠. 캐시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페이지 뭐 찾아서 물어볼 텐데 먼저 캐시가 없다는 상태에서 메인 메모리한테 먼저 물어봐요. 야, 너 혹시 우리가 먼저 여기에 재부팅을 하면 우리가 그 시작한 값이 여기 올라가 있죠. 프로세스가 만약에 무조건 올라가는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톤 그룹에요. 그리고 크롬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시작 페이지에서 이렇게 세팅 값을 했다고 쳐요. 딱 재부팅이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멜론 한글 열고 싶어요. 한글 열면 야 한글 좀 넣어봐. 한글 없어. 없네. 그러면 얘한테 갖고 와서 야 한글 좀 줘봐. 한글 알았어. 한글 이렇게 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는 지금 메모리가 꽉 찼잖아요. 메모리가 꽉 찼기 때문에 누구는 내보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부터 내보낼까? 카카오톡부터 내보낼까? 네이트부터 내보낼까? 구리별처럼 내보낼까? 이게 CPU 스케줄링이죠. 먼저 온 놈을 피포, 먼저 온 놈을 스왑하고 뭐라 그래요? 뭐를 올린다고 했잖아. 한글. 한글이요. 한글은 먼저 온 놈, 카카오톡이 먼저 올라가. 카카오톡을 먼저 뺀다. 이건 피포죠. 그리고 또 뭐 가장 많이 사용한 놈, 사용 시간이 적게 남은 놈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하는 게 CPU 스케줄인데 CPU 스케줄이 만약에 내가 피포였어요. 그러면 피포니까 가장 먼저 올라온 놈이 카카오톡 딱 보이니 카카오톡이네. 그럼 카카오톡을 얘를 없앱니다. 얘를 흔히 말로는 스왑 아웃을 해요. 스왑 아웃으로 밖으로 내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WP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가 CPU한테 리턴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모리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메인 메모리가 없으면 하드디스크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프로세스에 잘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에 어떤 놈을 올리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오버헤드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가 나가고 들어오고 얘가 얘 일을 해야 되네. CPU는 안 그래도 CPU는 메모리 답답해 죽겠는데 얘가 일은 뭔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 데이터를 안 주고 자꾸 교체만 해. 왔다 갔다 개빡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교체만 한다는 현상이 스트레싱.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 현상이 지금 있는 스트레싱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중 모드까지 이제 이중 모드 한번 해볼까요? 이중 모드도 우리 토픽에 있죠. 이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한글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한글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실제 데이터를 잠시만요. MMU부터 설명하죠. MMU는 CPU하고 메모리에 여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CPU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CPU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MMU가 있다. 시죠. MMU는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이 메모리 보호입니다. 메모리 보호. 이따가도 잠깐 설명드릴 텐데 메모리 보호하고 주소 변환이에요. 주소 변환. 메모리에는 다 여기 번지수가 있어요. 번지수가 다 있는데 CPU는 내가 뭐를 한글 갖고 와 정도는 알지 얘 메모리 번지수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메모리 MMU가 주소 변환을 해준 겁니다. 얘가 모든 테이블을 다 저장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CPU가 MMU한테 야 HWT 걔 어디 있어? 주소 뭐야? 알려줘. 알았어. 그럼 나는 만약에 112를 넣어주면 그거는 112가 아니라 1x 실제 물리 주소가 1x01이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찾아갈게. 그래서 얘가 CPU가 1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CPU는 본인이 직접 HWP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번지수를 모르기 때문에 MMU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주소 변환 기능. 또 하나 기능은 뭐냐면 메모리 보호 기능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CPU가 MMU한테 주소가 알았어요. 1x20부터 1x23까지 여기가 주소 번지야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알았어. MMU한테 리턴을 받았는데 갑자기 CPU가 1x24로 딱 접근했어요. 야야야 안돼 거기 아니야. 하지마. 아니 거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일로 그러면 실제 한글로 봐야 되는 네이톤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악의적 혹시나 CPU가 악의적으로 네이톤 가서 뭐 메시지도 남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거기 아니야 너 못 가. 너는 갈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메모리 보호 기능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MMU는 주소 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다 알고 있으니까 주소도 변환을 해주면
해주지만 그 주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만 도와주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인터럽트를 시켜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맥 교환이랑 인터럽트까지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제 이걸 설명한 이유가 이따가 설명 못해요. 시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간 없어요. 20분 남았어요. 문맥 교환이랑 인터럽트가 있는데 문맥 교환이랑 혹시 이거 끝나고 혹시 그 모르는 거 있으면 그 토픽 좀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그 토픽 좀 그런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맥 교환이랑 인터럽트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맥 교환은 상태를 변환하는 거죠. 상태를 A가 A 상태 값을 B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좀 개념 좀 어려운데 어쨌든 얘는 A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얘의 여기 공유 자원이 있어요. A가 들어가 있어. A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A가 하던 일을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얘가 쫓겨나서 근데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지는 저장을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 저장을 해놓는 게 PCB. 얘가 A가 여기까지 작업하고 있었어. 얘는 프로세스를 얼만큼 썼고 주소는 뭐고 PID는 뭐고 고유값은 뭐고 얘 정보를 기존에 있는 걸 복사를 떠놓습니다. 떠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놈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PC 이게 문맥 교환이에요. 문맥 교환. A의 상태 값을 저장하고 새로운 거를 전환한다. 일단 정의가 좀 헷갈리네. 일단 정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A의 상태 값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빼고 B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태? 그게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 이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A가 알았어 나갈게. 나 여기까지만 하고 나갈게. 알려주는 겁니다. 상태 값을 저장한다. PCB.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게 저도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워드 할 때 워드로 똑같이 한글도 커서 놓고 깜빡 작업하다가 알트 탭 눌러서 딴 데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럼 커서가 그 자리야.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그게 찾아보니까 그것도 인트로 PCB에 저장해 놓고 얘가 다시 워드가 다시 올 때 PCB 값을 그대로 보관시켰기 때문에 커서가 있던 위치까지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트 탭으로 했는데 갑자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난 여기야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을 하면 또 자원 소모니까. 그래서 다 PCB에 저장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CB는 문맥 전환은 PCB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터럽트는 ISR이라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럽트는 흔히 말하는 제가 자주 설명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가 딱 해서 움직였어. 움직이면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면 컴퓨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움직였으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으면 마우스가 뭐 절로 가던가 일로 오던가 키보드 쳤으면 뭔가 눌러지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여기에 OS에다가 다 개발자들 다 저장을 해놓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ISR, 키보드 ISR, 뭐 이어폰 ISR, 뭐 이런 식으로 ISR 저장해놓은 다음에 마우스가 딱 움직였어. 그럼 CPU가 인터럽트 발생했어. 야, 마우스 일로 와. 그래서 마우스 ISR은 마우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다 행동들을 정의해 놓은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알았어. 마우스 인터럽트니까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여라고 지시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키보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터럽트에는 반드시 ISR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맥 교환은 PCB가 들어가야 돼요. PCB 무조건 PCB.
문맥 교환 중요해요. 절차 그림이 있는데 절차 그림은 헷갈리더라도 좀 추상화해서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절차 그림은 꼭 그려보세요. 그리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여기 있네요. 이제 보면 페이지 부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내가 CPU가 메모리한테 야 너 어딨니 물어봤는데 자꾸 없어. 부재가 너무 발생해서 프로세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페이지 교체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현상. 그래서 이 그림이 나는 겁니다. 멀티프레임 실제 그 멀티프레임이 많아질수록 실제 성능은 좋아지겠죠. CPU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똑똑한 놈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다 메모리 자원들을 다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메모리에는 산정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여기는 얘는 카카오, 얘는 네이터, 뭐뭐뭐뭐뭐뭐 쭉 썼는데 이게 개수가 많아질수록 교체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더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다 작업이 올라가다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실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못하고 페이지 교체에 보낸 시간이 더 많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PC 성능 부족, 메모리가 적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말씀드린 여기 페이지 세그먼트 페이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페이지 세그먼트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프레임 용어가 달라요. 그 프로세스를 자른 거는 페이지입니다. 프로세스나 스레드를 한 페이지가 우리 종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하잖아요. 그렇게 일정하게 자른 거예요. 일정하게 자른 거를 페이지라고 그러고 프로세스를 그리고 프레임은 메모리를 자른 영역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하나의 논리적인 단위.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리가 이렇게 여기 OS가 있고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레임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뭐 여기 수도 있고. 이래서 조각 모음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만들려고 조각 모음을 하는 거예요. 조각 모음을 일정하게.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 크기가 10이에요. 10. 그런데 최대가 10이야. 10. 근데 13인 놈이 들어오려고 그래. 실제 들어갈 수 있죠. 공간이 많은데. 근데 공간이 들어갈 데가 어딨어요. 얘가 토시 통째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이런 말이 있고 OS 메모리를 이렇게 자른 거는 이런 걸 프레임 영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페이지는 프로세스를 자른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걸 페이지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프레임 크기가 페이지 크기보다 커야 페이지가 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어렵죠? 한 번 들으면 어렵습니다.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설지나 서브노트 볼 때 어디는 프레임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페이지라고 돼 있어서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PFF 해결할 때 잠시만요. PFF 그리고 그림도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PFF 먼저 워킹셋 있어. 워킹셋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뭐 좋아하긴 하는데 2번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워킹셋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지역성 기반으로 메모리를 상주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성이라는 게 시간, 순서, 공간이잖아요. 시간은 내가 방금 내 카카오톡을 방금 한 놈은 이놈은 또 카카오톡을 할 것이 왜냐면 답장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했으니까 카카오톡은 그 메모리에서 수압 아웃 받고 메모리 내지 말고 얘는 또 쓸 거야. 그러니까 메모리 계속 놔두자라고 하는 게 지역성인데 지역성을 고려해서 작업하는 거고 PFF는 그 프레임수
프레임 수를 조정한다. 메모리의 프레임 수를 조정해서 그 프로세서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PFF. 제일 중요한 게 워킹셋이랑 PFF랑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개념도에 그리면 짜쳐서 안 돼요. 이건 무조건 1달러 개념 그림 그려야 됩니다. 1달러에. 혹시 나는 이거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10분밖에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고 뭐. 내 맘대로 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없으면 PC 투피해. 이건 아까 전에 분산 DB 분산 DB고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의 트랙션 동시에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다가 두 개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고 여기는 하나다.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인 상태에서 세 개인 상태에서 셋 다 만약에 내가 야 나 데이터 업데이트 할 거야. 너 준비됐어?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떨어졌어. 그게 1단계 프리페어. 2단계 오케이 나 커밋 한다. 오케이. 이게 2단계. 또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C가 나 안 됐어. 나 못해. 지금 나 바빠. 지금 업데이트 못해. 오케이. 2단계 롤백. 이렇게 해서 서버 그 각각 A, B, C 서버 상태를 확인하는 게 2PC고 2PL이고 2PC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트랜저션이 막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장 쉬운 예로는 은행 잔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잔고에 대해서. 그림은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확대 축소. 그리고 하나 더 2PC는 원자성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2PL은 일관성을 보여요. 일관성.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프리페어 커밋 단계 그리고 여기는 확장 수축 확추 이 단계로 나눠지겠죠. 넘어갈게요. ITSM 이거 쉽죠? 이거는 뭐 인조기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인조기프랑 그리고 표준. 근데 어쨌든 ITMS 자체가 그 서비스를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의를 보면 ITSM이란 사용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 그냥 IT 서비스 하는 사람이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막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내가 개발자가 개발팀에서 기획팀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나는 인력도 제공할 거고 조직하고 기술, 프로세스 이런 관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그래서 인조기프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건데? 뭘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데? 나는 이 표준 중심으로 할 거야. 여기 있는 표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그래서 이 그림과 이 표준과 아까 있는 인조기프까지 3단락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BIA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우선순위 결정한다. 왜냐하면 장애가 났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걸 먼저 복구를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복구한다. 그리고 BIA는 BCP 절차 안에서 업무 영향 분석이라고 해서 진행의 업무를 대상으로 재해 복구 어떤 업무가 재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게 BIA입니다. 그래서 BIA는 BCP 절차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그런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중단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업무가 얼만큼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고 주요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 목표 시간을 결정해서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RPO, 제일 중요한 건 RPO 그리고 RCO. RPO하고 RTO죠. RPO, RTO. RTO는 시간, RTO는 데이터. 쉽게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는 좀 알고 계세요. 네, 이건 BCP 내용이니까 BCP 내용도 한번. BCP 요즘에 진짜 핫합니다. 이거는 진짜 황희선 의원, KFC 황희선 의원도 BCP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속으로 네가 뭘 알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걔도 이걸 그 직원도 BCP 나오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핫합니다. 아시겠지만 싹 다 미러 핫, 싹 다. 데이터 표준화는 그냥 뭐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데이터 표준, 데이터 관리 조직, 표준 절차.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표준화는 짜쳐서 쓸 게 없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어디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이터는 많아. 그리고 이미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고 이 데이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규칙을 세워야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뭐 쿼리를 날리면 뭐 어떻게 하고, 디렉토리는 어디에 가면 이 정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단어는 어떻게 하고 도메인 코드도 맞추고 용어도 좀 맞추자.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어디서든지 데이터를 빨리빨리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데이터 표준화의 목적이고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꼭 알고 있고 여기에 DQM이 있죠. DQM은 흔히 말하는 품질 관리 체계예요. 품질 관리 체계. 그리고 DQM은 DQM3가 있죠. 이거는 조직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성숙도를 체크하는 게 DQM3. 조직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 성숙도 모델 DQM3. 여기에는 초관정관체 DQM에는 대상이죠. 어떤 걸 중심으로 품질 관리 활동을 체크할 거야? 나는 값과 구조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으로 그 조직의 품질 관리를 측정을 할 거야. 값 뭐가 있는데 값은 컬럼은 어떻게 돼 있고 정형 데이터 업무 규칙은 어떻게 돼 있어. 그런 값들도 볼 거고 구조. 그럼 모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프로세스, 데이터 표준 관리는 어떻게 하고 DB 관리는 어떻게 하고 품질 진단 개선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DQM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정해주는 거죠. 값과 구조하고 프로세스를 구조하고 대상을 하고 그 지표는 정일유적 적부 알죠? 정일유적 적부. 정합성, 일관성 아무튼 DQM은 성숙도 모델. 그래서 그 품질 관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는데 너네 조직이 얼마만큼 성숙도가 있어. 그래서 도정통정체. 도정통정체. 도입 정량인가? 정성? 통제 아무튼 도정통정체 최적화. 그러면 초관정관체는 뭐죠? 어우, 아직 안 죽었어. 그렇습니다. 다음 뒤에 다 있네요. 구조 데이터베이스 넘어가고 MMU. MMU는 아까 전에 그 주소 변환이랑 메모리 보호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페이지 테이블하고 TLB 이 두 개는 작성이 돼야 돼요. 페이지 테이블과 TLB. TLB는 거의 캐시의 역할인 겁니다. 캐시. 실제 페이지 테이블에 가상 메모리하고 물리주소 아까 전에 주소 변환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상 메모리하고 물리주소를
매핑하는 정보들이 페이지 탭으로 들어가 있고 그 정보들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 정보들을 TLB에 저장해 놓은 거죠. 우리가 흔히 주기억 장치가 있고 캐시 여기 CPU가 있고 아까 전에 메인 메모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 캐시가 여기가 있습니다. 캐시. 그래서 흔히 CPU가 메인 메모리 가기 전에 캐시한테 먼저 가서 캐시야 너 데이터 있니? 있어 없어? 있으면 바로 리턴하고 없으면 메모리한테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캐시에 적재를 시킨 다음에 CPU한테 응답해 주겠죠. 예, 캐시. 35,000원. 이거 35,000원은 이거는 옛날 건 잊으세요. 평지모 땡 초간 책전의 성준행 땡 2024년도에 나왔죠. 모르겠다. 두음으로 외우면 돼. 이거는 만약에 인간적으로 38,500 난 사실 정의 쓰기 너무 어려워. 그런데 평지모는 알아. 평가주의 모임 하나 더 이어비자 차별하고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뭐지? 하지만 IT 거버넌스 국제 표준 알아. 이 정도는 알아야 이것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종교라가 IT 거버넌스 국제 표준이고 조직에서 평가 지휘를 통해 IT를 관리하는 IT 거버넌스 국제 표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정의 이런 정의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키워드를 2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작고 3개는 적어요. 2개. 그래서 여기 4개 평지모 2 4개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생겼네. 11가지 원칙이 생겼네. 나는 모르겠어. 왜요? 두손 따서. 나는 책전액 성준행까지만 알고 있어. 여긴 몰라. 그래서 이건 11가지 있으니까 48,500이 2024년에 나왔대요. 억울하면 빨리 합하세요. 이거 안 해오려면. 가이드라인은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여기 38,500이 IT 거버넌스 표준이지만 그 27,014 이거는 정보보호 거버넌스예요. 모르겠어. 그냥 정보보호 거버넌스, IT 거버넌스, 정보보호 거버넌스. 다 문맥교원 됐죠? 아까 있었죠? 문맥교원 아까 정의만 보면 CPU를 할당받았어. 오케이. CPU를 할당받아 실행 중인 프로세스 A가 있어. 아까 A가 실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B가 왔을 때 다른 프로세스 B로 인해서 CPU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전의 상태 A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재한다. B를 적재한다. A의 상태값은 PCB에 저장한다. 그래서 이 그림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 그림이 비슷하게 좀 그려주세요. 이건 빼도 될 것 같아. 이거 빼고 여기 4개? 4개 정도 그릴 수 있지 않나? 6칸에. 다음은 GPU. GPU 중요하죠. GPU는 일단은 제일 들어가야 될 거는 병렬 처리라는 걸 해야 돼. 병렬 처리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대역폭 메모리 이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고대역폭 또는 병렬 처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 이거는 정의나 리드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술 요소는 이거 넣어줘요. 크다. 다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어디에 쓰는 거야? 그냥 그 설명에는 GPU에서 AI 연산을 하기 위한 기술 요소. SM 딱 근데 그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뭔지 알겠지? 딱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라는 게 나는 근데 이게 안 써 있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가 S야? GPU에서 연산과 연산과 수식을 결정하는 기술. 이게 뭐야? 어차피 읽지도 않는데. 저희 답안에 3단 표에 체크된 거 있나요? 없어. 보지 마세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하나 이 기술 여기까지 기술 여기 텐서, HBM 그리고 PCLI 이거는 뭐 CPU하고 GPU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정도는 되게 중요해요. GPU도 인공지능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꼭 기술 요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기술 요소가 이거 HBM 여기까지.
그리고 GPU 어떻게 보면 GPU 같은 경우에는 연산에 최적화 병렬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잠시만요. 병렬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렬 연산용 칩이지만 GPU가 그런데 GPU의 연산 능력을 아깝잖아. 비싸게 만들어서 잘 만들었는데 연산에만 쓰지 말고 그냥 다른 그 외에 그래픽 외에 계산도 좀 하고 다른 연산에도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응용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나온 게 GPU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GPU를 일반적인 연산 그래픽뿐만 아니라 범용적으로 여기에도 쓰고 여러 개 쓸 수 있는 그래서 GPU 정의는 GPU를 범용 연산 자원으로 활용하여 과학 계산이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을 가속하는 병렬 컴퓨팅 기술이다. 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말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알구나. 전자정보 이거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실제 그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서 이 사이트가 실제 그 사이트가 괜찮니? 사용 괜찮니? 속도 괜찮니? UX, UI 괜찮니? 예를 들어 온나라 시스템, 나라장터 또 정보24, 민원24, 세월 행정 이런 것들 시스템 잘 괜찮니? 빠르니?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할 때 어떤 걸 체크하냐? 여기 있다.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 두 가지 보는데 운영의 적정성, 적성성, 용이성, 효율성 그리고 업무 측면에서도 봐야죠. 업무는 활용도 그리고 달성도 이렇게 측정한다는 온난화 시스템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